안녕하세요. 저는 페이퍼 8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문과를 다니고 전문대를 다녔다가 졸업을 한 후 군대를 갔다 오고요. 졸업하고 군대에서 이제 그 제대를 했죠. 제대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조금 쉬면서 생각하고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기사에서 이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점은행제랑 건설안전기사를 다시 또 공부를 하고, 그것들도 다 붙이고 한 번에 건설안전 산업기사도요. 그리고 바로 이제 3회차가 또 산업안전기사가 있어서 산업안전기사 또 한 번에 다 붙이고, 건축기사에서 이제 필기까지 붙이고 실기에서 1점 차이로 떨어지고 나서 시공회사에서 2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건축기사를 봤죠. 실기에서 떨어지고 이제 실기에서 다시 또 필기로 초기화 됐거든요. 초기화가 되고 나서 다시 필기부터 실기 다시 한 번에 붙이고,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회사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사유는 이제 다른 부서로 하는 거였는데요. 건축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나름 이제 큰 회사라고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꿈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나갔습니다. 나가고 구조회사에서 3개월 정도를 하는데,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건축기사에서 말하는 구조랑 실무적으로 하는 구조랑 이게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휴직의 개념으로 두긴 뒀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 구조 기술사를 현재 공부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건축기사 쪽에 이제 눈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조 측면에서요. 저는 이게 구조 쪽에 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 제가 한 구조만 공부한 게 한 2, 3년 정도 되거든요. 2년? 2년인가? 3년인가? 그때도 건축기사 했을 때도 필기 때부터도 구조를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해왔어요. 그런 대충 한 2년 반, 3년? 그쯤 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구조에 대한 그 불안함을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필기에서는 운 좋게 맞을지 몰라도 실기에서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게 좀 애로 사항이죠. 그래도 이제 건축 기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작게나마 좀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제 입장에서 그게 주관적이긴 하지만 공부를 한 2, 3년 동안 공부를 한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 어, 느끼는 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이 느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 기사를 벼락치기 하시는 분 충분히 있어요. 예, 일도 바쁘고 그러죠. 일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꾸준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시공회사도 갔다 오고 안전진단회사도 갔다 오고 구조회사도 지금 갔다 온 상태죠. 근데 그게 다 건축기사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건축기사를 따시더라도 이제 본인만의 이제 분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결정하신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문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게 건축기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이유가 있는 게 1980년대인가? 그때부터 이게 갑자기 바뀐 거죠. 이렇게. 옛날에는 건축기사랑 건축구조기사라는 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었죠. 근데 현재는 이제 건축기사랑 건축구조기사가 플러스 되는 요소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죠. 1980년대는 건축기사가 거의 시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급은 건축기사고 2급은 건축산업기사, 그리고 건축구조기사 1급은 건축구조기사였고 2급은 건축구조산업기사,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저는 이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도 그래서 각각은 다 이유가 있겠죠.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취업하려고 하는 거고 30대에서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시거나 현장 소장이 되시거나 이제 지위 상승,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현장 소장과 관련된 거죠. 근데 실무 경험자 분들이 건축 기사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은 이제 직접 경험한 거는, 이제 직접 본 거는 기억이 잘 남잖아요. 책으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그게 더 연관이 되면, 플러스가 되면 절대 잊어먹거나 그러지 않겠죠. 근데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직접 부딪혀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책으로만 보다 보니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죠. 뭐 전체적인 이제 이건 나이를 불문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분야 설정이 되게 편리하다는 거. 그죠? 되게 편하잖아요. 왜냐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필요가 없죠. 필요는 없지만 설계 이제 건축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축기사가 있으면은 회사 측면에서는 되게 유리한 점이 있죠.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약 제도나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 물론 작은 회사에서는 그게 좀 적을지 몰라도 큰 회사의 경우에는 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죠. 시공.
시공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시공은 목적이 또 다르죠. 건축 기사가 있으면 현장 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30대에서 50대 이제 되시는 분들은 건축 기사를 따려고 노력을 하시죠.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거 건축 설비 기사가 있죠. 똑같은 거고요. 계획은 또 건축 설계랑 또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시공에도 법이 있죠. 구조에도 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연관성이 있는데, 그 분야들마다 또 다 기사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또 실내 건축 기사가 있죠. 근데 그걸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유리하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많은 분야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야에 제한이 없으니까. 중소기업이랑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기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현장 소장 때문에 필요하죠. 근데 이제 예외는 존재해요. 같은 사업장에서 만약에 3년 동안 시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주,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건축기사 없이도 현장 소장이 선임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던 내용이 2013년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로 이제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현장 소장도 있지만 PQ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계약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만약에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서로 이제 부딪혀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을 하는 기준을 잡는 거죠. 뭐 나는 이만큼의 시공을 했다. 큰 금액의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인력들을 보죠. 거기에 인력에서 시행 능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인력에 건축기사가 몇 명이 있냐, 뭐 이런 거죠. 시공 관련 문제 건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전사고가 만약에 일어났어요. 안전사고가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깎이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안전관리자를 해봤으니까. 뭐 중소기업에는 그런 게 좀 덜 하겠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점수를 매겨서 책정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부실 시공도 방지가 되죠. 왜냐면은 시공 경험이 되니까. 근데 주관적인 결정이 아니라 또 객관적인 결정이 가능해요. 근데 단점이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크죠. 제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중에 문제들이 또 있어요. 실기에서도 나오고 필기에서도 나오고. 저는 경험이랑 엮어서 말씀드리는 거니, 일단 저도 테스트 겸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니까 조금 뭐 되게 막 안 좋게 보실 수 있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만든 이유가, 이제 건축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처음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이나 구조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하기 쉽게끔 만들려고
하죠. 그게 제 하고 싶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제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쉽지 않겠죠. 구조가 되게 재미없죠. 근데 또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그 이유는 제가 구조 이렇게 따로 설명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제가 구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구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궁금증이 생기죠.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실무 경험자가 유리하긴 한데 좀 이게 연결성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많은 양들을 다 적어봤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말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줄여봤습니다. 설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건축법이 제일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동선. 사람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제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그에 걸맞는 건물 안에 설계를 하는 것이 키포인트죠. 대신 건축법에 걸리지 않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건폐율, 용적률, 뭐 구역의 종류. 구역의 종류가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토지 대장이 있는데 그 토지 대장에서 구역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건물이 제한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건축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또 되게 많죠. 왜냐면 유동 인원이 많고 이제 거주 개념일 경우에는 세대수가 만약에 많으면 이제 그게 또 설계가 또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되죠. 주차장법 중요하고 그리고 장애인용 주차장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선 중요하고 채광 그리고 조경 면적 최소 엘리베이터 최소 그게 법으로 다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해 보이는 건 방화나 피난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실무에서도요. 자, 제가 건물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평면도죠. 평면도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코어거든요. 엘리베이터나 계단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이걸 왜 중앙에 지을까요? 끝에다 지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동선 때문이에요. 만약에 불이 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코어를 여기에다 짓는다면 여기랑 거리가 멀죠. 동선이 되게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웃긴 게 문의 방향. 문의 방향은 왜 항상 계단이 이렇게 계단실 쪽으로 밀려나가는 쪽으로 만들까요? 그것도 피난 관련 사항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불이 막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문이 편하게 만약에 이제 계단 쪽으로 해서 대피를 할 때 만약에 반대쪽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불편하죠. 굉장히.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문해 방향을 그래서 계단 방향 쪽으로 이렇게 미는 쪽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대규모의 경우에는 비상계단이라는 게 또 존재할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하면은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 경험도 있고요. 설계의 경험은 없지만 아는 분이 설계를 좀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몇 가지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시공인데요. 시공에는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건 인테리어 쪽도 포함이 돼요. 중요한 점은요. 공사의 과정을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이 공사 갔다가 저 공사 갔다가 다시 다른 공사 갔다가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하시잖아요. 그럼 공정 순서가 벌써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공정 순서나 공사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게 그 의미였고, 재료의 종류 그런 것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거푸집도 있고 뭐 공사 과정 중에서요. 꼭 그 철근 뭐 콘크리트 뭐 목 구조 벽돌 구조 꼭 이런 거 말고요. 그러면 이제 재료가 있으면 거푸집 공사 시공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시공 관점에서 만약에 재료 종류가 있으면 철근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뭐 거푸집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것들에 대한 공법들을 또 알아야겠죠. 거기에 따른 재료도 있겠죠. 연결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요. 거푸집 같은 경우에 세퍼레이터도 있고 폼타이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죠. 저는 지금 구조만 공부하고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일단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또 이해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는 측량도 중요하죠. 근데 건축기사 내용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죠. 되게 신기했어요. 안전 쪽이었지만 시공에서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측량이 되게 신기했어요. 이것도 그 측량이라는 것도 일종의 진짜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도를 느끼는 정도였으니까요. 공사 과정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공정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해요. 보통 CPM 같은 걸 그리거든요. CPM을 그리는데 이 공정을 그러니까 공사 순서를 알아야 이제 공정이 이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떤 공정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이 공정이랑 같이 집어넣을 수 있어. 이런 거죠. 근데 또 MCX 기법이라고 최소의 수를 만약에 줄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증가되는 최대 인건비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일이 있어요. 준공일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것도 좀 애매한가? 한 1개월 남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공정을 이제 표준 공기로 끝내려면 한 달 반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15일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죠. 그럼 15일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일 때 그 인건비라는 게 또 회사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법을 이용해서 최소 일수를 줄일 때 이제 최대 인건비를 또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MCX 기법. 최소 공기 단축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준공에 대해서 그냥 뭐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반이면 그냥 보름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예, 이제 그런 분이 또 계실 수 있어요. 예, 경험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 분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답변을 드리자면 준공을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준공을 끝내야지 추가 비용이 안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공일이 해서 이제 딱 해서 마쳤어요. 마치는데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인건비 더 추가되죠. 거기다 토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 토지가 만약에 좁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다 또 유지를 죄송합니다. 토지가 만약에 있는데 만약에 임대예요. 토지가 좁아서 다른 곳에 임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또 다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죠. 재료비도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은 최대한 어떻게든 줄여가면서 공기를요. 공기를 줄여가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V 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쓰지는 않았어요. 아, 여기 있구나. V 기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품을 선정하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가격과 성능 그리고 실용성 등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제품들을 비교해서 이 정도 적정선이면 맞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장단점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시공에서는 적산도 중요해요. 아니, 적산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적산 업체가 있잖아요. 적산 업체가 물량을 뽑아서 보내요. 그죠? 그러면 시공 업체에서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될까요? 잘못할 수도 있죠. 물론 그분들은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잘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시공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적산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이 정도의 오차율이면 이 정도 오차율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제가 이 적산 때문에 구조로 옮기게 된 원인이기도 해요. 그때 갑자기 수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거든요. 적산의 오차율도 거의 1%? 그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시공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자면 공사들의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적산 그리고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V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